네,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야권 인사 기용설까지 나오는 등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후 수습 행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비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이슈들 다뤄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언급된 인물들이 사실은 이제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조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와 맞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해명대로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 수 있겠죠. 협치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근데 협치에 방점을 두는데 협치의 주된 내용은 자체는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 쪽에 어떤 사상 기조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기조가 그에 부합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는 대통령실의 말이 맞는 것이고 뭐 일각에 보면 또 본인들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대통령이 협치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해프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분들이 둘 다 등용되는 그 경우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된다 그래도 한 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비서실장이 양정철 이 카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뿐만 아니고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정 전반의 컨트롤 타워를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장 했던 분이 한다. 이건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3년의 정권이 사실상 국정 추진 동력을 잃게 하는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좀 인선이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여러 인물이 오르내리고 있고 이제 야권 인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좀 야권 인사가 인선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야권 인사가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맡는다든지 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국내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려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꾸려진다든지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가령 김부겸 전 총리가 언론을 통해서 거론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국내각 구속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굳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야권이나 야권의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인사가 국무총리를 맡는다든지 또 내각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먼저 그러한 방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좀 국정기조의 전환이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총선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총선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정책 그리고 다른 어떤 방향의 노선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거국내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 성향의 어떤 그러한 인사들도 총리 기용을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자신이 해온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기조는 유지가 돼야 되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잘한 거다. 상당한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제 뭔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메시지가 나온 가운데 예를 들면 오늘 이런 보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유력하게 뭐 검토가 된다 이런 게 나왔으면 이게 상당히 무게감이 실리는 어떤 인사의 어떤 검토처럼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는 분명히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것처럼 말씀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뜬금없다, 이상하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미루어 보면은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중간에서 좀 거론됐을 가능성은 있는 뭐 그런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야당 인사가 지금 뭐 정권에 참여하는 그림은 그리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이고 그만큼 이런 이름이 나오는 배경에는 지금 아무래도 총리라든가 지금 비서실장이라든가 이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름까지도 나오는 것에 불과한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가능성은 낮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 총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엿새 만에 내놨습니다. 여야 모두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민심을 향한 진심을 보여줬다, 더 심기 일전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에 맞서서 야당은 국정 변화 기대한 민심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엇갈린 입장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그 뭐 예정됐던 엇갈림이죠. 사실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던 것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하던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던 것 자체를 바꾸라는 거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국정과제를 또 선정을 했잖아요. 그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약속 이행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또 국정 기조, 국정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명백히 반대를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하던 것을 하는 건 좋은데 하던 방식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소통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고, 또는 이제 민심을 수렴해서 추진 방향이나 어떤 완급 조절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여당 내에서 조금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던 것 자체 국정과제를 바꾸라는 것은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걸 바꾸게 되면 이것은 좌초죠. 따라서 저는 하던 것 그대로 가되 다만 하던 방식을 하던 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사실 거기에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성적인 그 담화이지만, 이성적인 멘트지만 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이것이 이성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조금 더 낮춰서 사과 먼저 하고 하지 그랬냐 이런 취지의 이제 국민적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저렇게 비판하는 그 대목 자체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예상된 반응이었다. 야당의 뭐 반응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뭐 국정 기조를 전반적으로 다 바꿔서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 안에는 이 노선이나 정책을 다 싹 갈아엎어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국정 기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바꿔야 될 게 있다라는 게 지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내가 뭘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어쨌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는 과정이었으니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야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신문들 보니까 대부분의 신문들, 거의 모든 신문들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총선을 통해서 어쨌든 민심이 드러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령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영부인 문제라든가 또 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 최상병 사건 문제라든가 또는 또 중요하게 다뤘던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의 문제라든가 또는 고물가 상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던 것이 정당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국민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좀 잘해보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던 건데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정당했다라는 것이었고 그 정당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그런데 잘 전달되지 못했다라든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든지 또는 비었던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간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다라고 다들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그 어떤 장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또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잘못했다라는 말씀 그리고 회초리를 맞을 때는 또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는 말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씀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 대통령실의 참모가 나와서 대통령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공개 회의에서 진심으로 한 얘기가 사실은 공개됐어야 되는 것이고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이 육성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이 공개한 얘기, 공개한 자리에서 한 얘기, 사실은 우리가 했던 정책에 이러저러한 좋은 점도 있었는데 잘한 것도 있었는데 하는 얘기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 잘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왜 거꾸로 됐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의문인 거거든요. 어떤 의문으로 남는 거냐면 과연 대통령은 그러면 이 총선 성적표를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은 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예. 사실은 저희가 물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했다는 것은 그 듣는 대상자가 아무리 생중계 된다 하더라도 국무위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장소에 따라서 내가 내는 메시지의 청취자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헛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동의하고, 다만 대통령이 저런 측면을 보면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정무 감각이 탁월한 것이 과연 국민께 유리하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정무 감각이 탁월해서 포퓰리즘적 정책만 추진하고 수시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여론에 따라서 여론조사 통해서 여론조사만 따라가는 정책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국민께 득이 되느냐, 이 문제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말이 전도된 이 비난 강도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식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반성하고 좀 이제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하잖아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예 대통령이 잘하는 이런 방식을 못 보겠다라는 취지로 오해 살 만한 발언들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대통령의 저런 모두 발언을 듣고 자,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켜보겠다 정도의 그 정도의 반응을 내면 되는 것이지, 특정 방식을 토대로 해서 마치 내용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국민들을 호도하는 식의 논평은 좀 맞지 않다. 예, 그럼 나가서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영수회담 가능성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영수회담 가능성은 거의 100%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발언에 영수회담 하겠다 뭐 이런 말 대신에 야당과 소통하겠다, 예. 국회와 소통하겠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그렇다고 회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국회 소통하겠다고 해서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각 당의 당대표들과 어떤 형식, 어느 시기에라도 분명한 회담 자체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 저는 100%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에 이 국회가 원구성이 된 이후에 할지, 왜냐하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지도부 공백 상태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완성된 뒤에 쟁점별로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 거겠죠, 때에 따라서. 일단 처음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개괄적인 협조를 구하는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첨예한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또 그 사안별로 영수회담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닫아놓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시기가 도대체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뭐 영수회담이라고 언론은 굳이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어떤 만남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봉쇄한 적은 없어요. 그것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적은 없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얘기했고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또 여당의 입장이라든가 여야 대표부터 먼저 만나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뒀을 따름이지 난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뭐 열려 있다라는 취지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국민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자체는 기존의 입장이 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총선 결과가 어쨌든 지금 범야권이라고 하는 언론이 그렇게 이름 붙여놓는 그 지금 여당이 아닌 어떤 다른 정당의 의석수가 192석에 이르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 제1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 없이는 국정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니,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는 다른 정당들 대표 간에 대표하고 만나야 될 필요성이라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것이고 필요성을 얘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필요성 자체에 대한 언급이 다 달라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것은 필요하고 아마도 그럼 만나게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어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여당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 단독으로 만날 것이냐,
그건 지금 모르는 것이죠.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 얘기를 보면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의 유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당 대표까지 여당의 총재까지 하던 시절에 그래서 대통령이 여당까지 좌지우지하던 시절에 야당 대표하고 만나던 시절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도 함께 만나든지 뭐 아니면 여당 대표가 먼저 만나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여당 대표가 지금 누구냐라고 하면은 불분명한 상황인 거잖아요. 여당 대표를 지금 새로 뽑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일단 여당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도 가령 제1야당만 만날 것이냐 다른 야당들을 같이 만난다라고 할 때에는 국회에 예를 들면 의석수 기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야당 누구를 만날 거냐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롭게 원구성이 된 이후에 그러면 또 이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5월 지나가야 될 거고 6월 달 그 이후가 돼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어떤 정국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치라는 게 바로 내일 상황도 사실은 장담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데 정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안 될 이유를 얘기하면은 계속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뒤집어 얘기하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이유를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지 간에 빨리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실무형 비대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내 일부에서는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선을 그은 상황이고 비대위를 이끌 수장으로는 윤핵 원내대표가 물망에 올랐는데 지금 윤 원내대표는 선을 그었고 당 내부에서도 뭐 새 얼굴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비대위 구성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은 비대위인데 사실은 지도부 보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고위원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 전당대회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의결 절차가 필요해요. 네. 그 의결 절차를 수행할 사실 지도부를 보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를 구성해서 뭔가 당을 혁신하고자 하는 이런 출발점이 아닌 것이고 그거는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해서 만약에 당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면 혁신형 비대위를 애당초에 의결했어야 되는 거고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전당대회 조기에 할 생각이었으면 이건 뭐 지도부 보충형 비대위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에 되시는 분은 사실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치르는 분이죠. 거기에 물론 이제 전당대회 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은 어쨌든 당을 혁신을 하겠다. 이거 혁신의 준비만 하는 사안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혁신을 한다고 나서게 되면 사실은 패배 원인이 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백서도 발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의 책임을 떠넘기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만으로 마치 이 패배의 원인을 보충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다른 패배의 원인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어쨌든 성공해야지만 그 성공의 성과를 갖고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또는 대통령이 만약 계속 실패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3년이 남은 상황에서 혁신형 비대위가 나와서 대통령의 책임을 모든 걸 떠넘기고 대통령실 관계 정립을 통해서 쓴소리만 한다. 저는 그거는 둘 다 필패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비대위원장이 오든지 간에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당대표를 선출해서 그 당대표가 당을 혁신해서 과연 진 원인이 뭔지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대통령실 잘못 때문에 진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사안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5%를 졌지만 지역구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계속 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진 원인에 대해서 또 제도적 측면 다 고려해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런 그 방법을 찾아낼 의무를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지게 되는 거죠. 네, 우선 뭐 여당의 얘기지만 지금 실무형 비대위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위 꾸리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치른다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여요. 일각에서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혁신형 비대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과거의 김종인 비대위 모델, 그래서 장기간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갖고 가면서 그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어떤 혁신 과제들을 당이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일부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성공한 사례가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 이외에는 거의 전무하다. 이게 사실은 뭐 냉정한 평가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혁신형 비대위라는 걸 설치해서 쭉 가기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당의 상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혁신형 비대위라는 게 가능하냐라는 어떤 현실적인 질문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혁신형 비대위라는 게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것의 어떤 현실적인 결론은
전당대회 일정이 좀 늦춰지고 그래서 늦춰진 가운데 새로운 전국,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선 결과 때문에 팽배해 있는 상황이지만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어떤 전국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새로운 전국에서 새로운 어떤 뭐 당권주자들과 함께 뭐 이 전당대회를 치른다든지 이런 그림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 혁신형 비대위냐 실무형 비대위냐라는 이 논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논점은 혁신을 한다고 하면 뭘 혁신하는 거냐, 그리고 그 혁신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어제도 사실은 당선인들 모임이 있었던 것이고 당선인 총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오늘도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중앙일보나 이런 데 제목을 보면은 자기소개하고 끝났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물론 먼저 인사하고 좀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좀 얼굴 익히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자리였기도 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위기의식이 높고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인데 아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언론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냐에 대해서 혁신의 의지가 있는 거냐 이것부터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뭔가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가장 안 좋은 게 과거처럼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두 번째로 안 좋은 게 안이하게 그냥 봉합해서 이 상황을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게 두 번째로 안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 안 좋은 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가장 안 좋은 것은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경우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왜냐 선거가 임박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내 계파 갈등이 많아가지고 새로 비대위가 출범해가지고 계파 갈등을 잠재워야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분히 분석한 뒤에 쌓아가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선거가 2년 남았군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너무 서두르느라고 계파 갈등을 초래해서 이게 당이 무너지고 또 당이 분열되고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고 하는 모습들은 각은 사안별로 세워야 되는 것이지 전반적인 각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레임덕인 것이죠. 또 이런 모습들을 초래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못하는 지름길인 예.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상당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할 시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더 맞다. 오히려 고민하고 본인들의 즉흥적인 생각보다는 사례 수집하고 고민하고 역사적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나아가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당내 수습을 할 테고 그렇다면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일단 거론되는 인물들 보면 뭐 사선 중진 인물들 거론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또 영남권 중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참패를 한 상황에서 영남권 중진들이 다시 원내대표를 맡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당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적 안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내대표는 사실은 지금 지역적 안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원내대표가 영남이 뭐 어떻고 수도권이 뭐 어떻습니까? 원내대표는 사실은 저는 대야 협상에서 탁월해야 되는 것이죠. 전술적으로 탁월하고 뭐 잘 싸우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성과 있는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역적 안분해가지고 수도권을 했는데 그분이 무능하다라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도권에도 훌륭하신 분 많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도권에 훌륭하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원내 수석 부대표 했던 분도 있고 삼선이지만 또는 영남권에도 또 훌륭하신 분 계세요. 경험이 많은 분 계시고. 저는 그래서 의원 당선자분들께서 이런 분들의 전투력 또는 전술적 측면 이런 분들을 착안해서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적 안분의 대상을 원내대표로 쓴다. 저는 이것은 거대야 협상력에서 실패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대야 협상에서 탁월한 분이 선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의견 듣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번 총선 결과 때문에 국민의힘은 영남에 갇혀 있다, 그리고 고령층에 갇혀 있다 이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그러한 비판을 의식해서 당대표, 원내대표에 대한 지역적인 분배를 해왔어요. 이 국민의힘이. 그래서 가령 당대표가 영남권 인사 될 것 같으면은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가령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남으로 당세가 좀 급격하게 위축돼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와중에 지금 예를 들면 전당대회 룰도 바꾸지 않으면 당원 100%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예. 경우에 영남권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혁신 과제 속에서 지금 전당대회 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령 원내대표가 어디냐 대표가 어디냐 보다는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바꾸고 그러면 통해서
수도권까지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느냐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이 논의 속에서 원내대표도 어떤 성격을 가져갈 것이냐를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논의의 구조를 보면은 대단히 안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런 논의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좀 컸던 걸로 보이는데 연임설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이전에 뭐 이재명 대표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연임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네. 있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기도 했고 또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좀 이미 어쨌든 선거에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승리를 했으면 이제는 대권 주자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뭐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이제는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당대표가 될 사람은 예를 들면 친명 인사 이렇게 될 텐데 굳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봤는데 지금 변수가 되는 게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이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조기에 어쨌든 정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 한 물론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느냐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어쨌든 야권의 또 하나의 대권 주자로서 조국 혁신당을 이끄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축으로 계속 역할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경쟁 구도나 이런 것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뭔가 움직이면서 또 여기도 대권 주자의 하나로서 축을 만들어야 뭔가 나름대로의 협력과 갈등, 견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논란을 또 불거지게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뭐 방탄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거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 이런 것만으로 누가 대표를 할 것인지를 지금 판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내용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한 연임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기본적으로 정치인을 불신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에도 보면 야당 대표라는 것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막는 데 있어서도 당대표가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또는 이제 조국 대표의 경쟁 관계에서 당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대통령으로 출마할지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조국 신당과의 경쟁 관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뺏길 여지가 없잖아 있다. 조국 신당 뒤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안 보이는 행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한 또는 본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분화를 촉진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만약에 1심에서 본인의 피선권을 잃는 이런 판결 선고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본인의 대권 행보는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권이 힘든 당대표가 있는 당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분화가 시작되는 여지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당대표를 안 하시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길인데 당대표를 하심으로써 본인을 지키고 민주당을 분화시킬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후보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3선 이상의 좀 중진들이 맡아왔는데 3선 이상만 해도 지금 40명이 넘는 걸로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좀 친명 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4선에 뭐 김민석, 서영교 의원이 거론되기도 하고 아니면 좀 협치를 위해서는 좀 남인순 의원이나 뭐 강훈식 의원 등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쪽으로 좀 나아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만 지금 두 자릿수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그동안 친명으로 분류가 됐고 또 누구는 비명으로 분류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다선 의원 중에 그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실상부하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완전히 이제는 변모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들 중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반기를 들거나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길을 추구하거나 뭔가 다른 어떤 결의 예를 들면 계파를 형성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은 당분간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각자의 어떤 셈법, 정치인들 간의 여러 가지 뭐 주판을 튕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민주당의 원내 전략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가령 강훈식 의원이 하든 또는 지금 김민석 의원이 하든 두 사람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노선의 차이라든가 앞으로 청사진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 행로의 청사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또 지금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지지자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 그러면 운신의 폭이라는 게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지만 그리고 과연 누가 맞는 것이 좀 더 온건파, 강경파 중에 어느 쪽에 힘이 실리겠느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강경한 쪽에 쏠리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는데 다만 저는 꼭 그렇게 가기보다는 누가 맞더라도 민주당은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뭔가를 좀 다소 좀 급진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스피커들은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좀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뭔가를 수습하고 좀 대안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보기에는 안정감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 그런 역할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원내대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여당 법야 상황 고려했을 때 뭐 원내 전략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거야의 원내 전략은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원내 전략이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만 그 법안의 내용이나 우선순위와 관련된 결정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만약에 야당이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원내 전략이라는 게 상정권도 야당이 가져가죠. 그다음에 좀 법사위원장도 문제가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원내라는 게 사실 일당 독재 체제로 가는 거하고 다름없기 때문에 원내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정해주고 그다음 발의시키고 그다음에 법안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 그 일사천리 지나가는 거죠. 막힐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 전략상에 어떤 후보가 적당한지는 저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의견 여기에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반기를 넣을 수 있느냐 국민적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인선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원내 전략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네, 법사위원장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야가 벌써 법사위원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가는 게 관례였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결국에 민주당이 전반기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차지를 했거든요. 뭐 22대 국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21대도 법사위원장 때문에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18개 상임위를 전반기에는 다 민주당이 했죠. 그 뒤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12대 7인가요? 12대 5인가요? 이렇게 바뀌었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사위원장이란 자리는 15대 때 이후부터 국회의장과 분리해서 당을 배정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회라는 곳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관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지만 그럼 국회 내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들끼리 또 견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견제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국회의장이라는 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분입니다. 상정을 안 하면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작구 심사권이 있지만 실제 60일까지는 법안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여러 개의 상임위원장을 빼앗긴 여당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그 상임위원장들의 독주를 막을 수 있어야죠. 60일 정도까지만. 이것이 뭐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당이 만약에 이것을 의결하게 되면 60일 이후에는 또 뺏겨요. 본회의에 상정되거든요. 회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정도의 수기 기간은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패스트트랙 모든 거 다 가능한 야당 입장에서 60일가량은 좀 더 법사위에서 수기 과정을 거치자라고 하는 이런 권한을 달라고 하는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원한다면 국회의장직을 내놔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의 연장선에서 사실 네. 법사위원장을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법야권이 190에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패스트트랙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배려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협상 여야에 따라서는 충분히 야당도 법사위원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당도 법사위원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게 좀 피곤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각 당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상황에 따라서 그냥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 점이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정권을 어느 쪽이 잡았느냐, 그리고 어느 쪽이 잡았을 때 여소야대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상임위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법사위도 자신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상황이 뒤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놓고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협상 과정에서 동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언제까지 법사위 문제를 놓고 이렇게까지 지난한 어떤 그러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늘 봐야 되느냐. 물론 원구성이라는 거는 지난한 줄다리기가 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법사위 권한이라는 게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이 지적이 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령 법제와 사법을 나눠가지고 사법과 관련된 부분까지 엮이지는 말게 하자라는 지적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사법과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분리하자라는 제안도 이전에는 있었던 것이고 또는 이 자구심사라는 권한을 법사위가 다 가져가지 말고 예를 들면 국회 산하에 있는 다른 기구에서도 나눠서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이고 대안이 여러 가지가 얘기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개혁하자라는 얘기는 없어지기 마련이었는데 이번에라도 그런 얘기를 잘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뭐 벌써 이제 뭐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가야 되는데 여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런 개혁을 얘기합니까라고 나올 거여서 이번에도 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말씀 주신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과 약간 다른 것이 야당이냐 여당이냐 일당이냐 이당이냐 이런 기준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 원칙 이것만 말씀드리면 그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도 마찬가지죠. 15대 때 이후에 다 그런 원칙이 적용됐고 다만 이제 21대 초반기에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여당이 다 가져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이유는 그 원칙이 다 적용이 됐고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서 사실은 법사위원장 권한을 되게 줄여놨습니다. 60일로 줄였어요. 계류시킬 수 있는 기간을. 그리고 그 권한도 약간 줄여놓고 그렇게 다 예정을 했으면서 지금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협상을 위한 줄다리기라고 보고요. 결국은 여당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대를 빨리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가 앞으로 어떻게 또 합의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좀 이 내용도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당선자 워크숍에서 회기 중에 뭐 골프 금지, 국내선 비즈니스 탑승 금지 등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쓰는 비용을 줄이고 또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과거에 그러면 안 좋은 모습들 보였던 거에 대해서는 다 면죄부가 되는 거냐라고 누군가 지적을 한다면 그것도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또 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웅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조국혁신당도 나름대로는 뭐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김웅 의원도 조국혁신당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적을 위한 지적을 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웅 의원 저 지적은 조금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 결의 이후에 만약에 비즈니스를 이용했다 그러면 그런 저렇게 얘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결의 이전에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결의 내용 자체는 좋아 보여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저 박칠단 쳐주고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